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숙이고 올해 75살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손주를 지극히 사랑하는 착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 곁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만을 바랐죠. 하지만 한마디 말, 아니 정확히는 한 번의 칼날 같은 말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잠시 도시로 올라와 몇 주 동안 손주를 돌봐주러 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아이를 낳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해서 제가 손자를 돌봐주기로 했죠. 저는 힘들지 않았고 그저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손주가 잘 돌봄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죽을 뜨고 있는데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바닥에 깨뜨렸어요. 그저 그릇 하나였을 뿐인데 세상에, 아직 조각을 줍기도 전에 며느리가 돌아서 저를 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같은 늙은이가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랍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든 망치기나 하고, 그 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기억합니다. 문 뒤에 서 있던 손주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책가방을 안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금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는데 아마도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저 곧게 서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는 화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깨달음만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손주가 따라와 조용히 침대에 올라 제 등을 껴안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괜찮아. 할머니는 다 기억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 1시부터 4시 가까이까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 예전 협동조합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친구죠. 순자야, 내 손주가 다니는 백석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하고 싶어. 다음날 아침, 며느리 부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저는 짐을 싸서 낡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손주가 침대에 앉아 묻더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며칠 먼저 가 있을게.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나갈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못 있겠으면 시골로 가도 불평 마세요. 저는 딱 1초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려 가볍게 미소 짓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택시에 올라탔고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갔고 차창 밖을 바라보며 화도 없이 그저 날카로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와 함께 운하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친구가 저를 안으며 물었죠. 왜 할머니가 학교 근처에 집을 사려고 해?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내 손주가 있는데 남이 그 아이에게 존중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할머니 자격이 없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욕하지도 소송하지도 울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수할 겁니다. 바로 적절한 때의 친절함과 침묵 속의 힘으로요. 그들이 저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저는 시골 할머니가 화나면 어떤 힘이 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이미 시작했고 길을 정했습니다. 3일간 집을 보러 다닌 끝에 저는 백석초등학교 후문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인 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골랐습니다.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 너무 번화가도 아니고
할머니인 제가 조용히 살면서도 모든 걸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사적인 곳이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기서 혼자 살 거야? 그 큰 집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엔 단지 거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 생각이 없었어요. 이곳을 손주에게 유일한 안전지대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솔직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남긴 땅 한 필지를 조용히 팔았습니다.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 아이 말고는 제사를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땅을 팔아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손주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교문 밖에서 학교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이가 나왔는데 풀이 죽은 얼굴로 가방을 끌고 나오더군요.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스파나 회의 때문에 바빴겠죠.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불렀어요.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니?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반짝이며 안겼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쌀국수를 먹으러 데려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가 근처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니? 아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엄마가 자꾸 혼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알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여 년 전 토지 분쟁 때 도와줬던 분입니다. 저는 손주의 두 번째 법적 후견인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소홀히 하거나 돌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곧 생길 겁니다. 하루하루 모을 거예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주가 올 때마다 모든 생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아동심리 전문 가정교사도 고용했습니다. 손주가 올 때마다 선생님이 조금씩 가르치며 아이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아주 똑똑한데 항상 실수할까봐 두려워해요. 가정 내 압박이 오래된 신호라고 했죠. 저는 놀라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3주 후 단독주택의 수리가 끝났습니다. 손주방은 연한 초록색으로 칠했고 작은 책상과 책장, 벽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에서 베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내가 일본에서 주문한 곰 인형이 하나 있다. 몇 달 동안 모은 연금 저금으로 산 것이다. 나는 손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왔다. 아이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돌아보더니 나를 안았다. 할머니, 이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집이기도 하지. 내가 원한다면. 그날 이후로 아이는 매일 방과 후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학교 정문에서 직접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가 정해준 전용 운전기사를 보내 정시에 서명부까지 갖춰 아이를 데려오게 했다. 서연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당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를 납치하는 거야? 준호는 말했다. 아이가 당신과 집에 가기 싫대. 우리 엄마는 손자만 걱정해. 나는 그들의 대화 녹음을 들었다. 준호는 아내와 다투지도 나를 감싸지도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이제야 누가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교장 선생님께 따로 편지를 보냈다. 모든 서류, 신청서, 심리상담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해 긴급 상황 시 연락처 2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장은 연배가 있는 분이셨다. 다 읽고 나서 말씀하셨다. 은숙 씨, 이 사회에 은숙 씨 같은 분이 몇 분만 더 계셨다면 저희 교육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내 복수의 이야기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벽돌들은 이미 놓였다. 그들은 내가 시골스러운 할머니라 부엌에서 빗자루만 들고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사랑과 법으로 성을 쌓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줄기차게 내린 비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마치 또 다른 폭풍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것처럼 예고하는 듯했다. 오후 3시쯤 손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은숙 할머니, 지금 바로 학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일이 생겼어요. 나는 급히 우비를 입고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나는 운동장에 서 있는 서연을 봤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그 옆에는 내 아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내 손자가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민준이가 교실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가 내 할머니는 가난해서 내 엄마가 싫어한대라고 말해서 그랬대요.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가방끈을 꽉 쥔 채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손자에게 물었다. 친구가 할머니 욕해서 때린 거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할머니를 욕했어요.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음부터는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돼. 할머니는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걸 바라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거 할머니는 알아. 고마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울었다. 서연은 그동안 참고 있더니 갑자기 폭발했다. 봐라. 내가 할머니랑만 있으니까 깡패가 됐잖아. 나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녀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소리쳤고 많은 학부모들이 쳐다봤다. 나는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교장 도장이 찍힌 봉투를 꺼냈다. 교장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나는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 교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교장실에서 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손자가 불안장애 징후가 있다는 진단서, 가정교사의 진술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한 나의 교육서약서, 그리고 합법적 제2후견인 신청서, 이미 서명되어 승인 대기 중를 모두 내밀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계속 흔들렸지만 손은 어디에 둘지 몰랐다. 교장 선생님은 침착한 여성분이셨다. 나를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은숙 씨, 가정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모든 할머니가 은숙 씨 같다면 이 사회는 슬픔이 훨씬 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여전히 등을 구부리고 앉아 마치 척추가 부러진 사람 같았다. 서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나 할머니 고소할 거야. 할머니가 우리 애를 데려갈 권리 없어. 나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녹음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주 소리쳐요. 엄마가 소리 지를까 봐 무서워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회의록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에 사본을 보내주세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내 손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협박한다면 이전처럼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운동장을 걸을 때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볼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나 잘못한 거야? 나는 멈춰서서 아이의 이마에 입 맞췄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지켰잖아. 주먹만 쓰지 않으면 넌 좋은 아이야.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한 걸음씩 나는 손자를 그 어둠에서 이끌고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폭풍은 아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날 나는 빗속에서 손자를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얌전히 내 곁을 걸으며 할머니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꼭 쥐어주었다. 나는 아이가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는 걸 안다. 그리고 내 임무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수함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주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꿨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손자를 착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 아이의 엄마처럼 되지 않게. 매일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옷을 준비하고 손자를 제 시간에 깨운다. 단 1분도 늦지 않는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엄마나 말 없는 아빠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오직 나, 할머니만이 남아 그 인생의 그늘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매일 저녁 나는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일기를 쓰게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장기를 두며 논다. 최신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선만 있으면 된다. 가끔 아이는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고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며 말한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나는 울지 않는다. 이 복수의 첫날부터 절대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떤 밤에는 아이가 깊이 잠든 사이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바라보다가 벽을 향해 돌아서 이불 끝을 꼭 쥐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나는 조용히 손자의 시험지, 생활사진, 일기장을 준호, 내 아들에게 보내지만 서연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 준호는 점점 자주 찾아온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가져온다. 그는 말이 많지 않다. 그저 손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는다. 엄마, 필요한 거 있어요? 나는 간단히 답한다. 엄마는 내가 제대로 아빠 노릇만 하면 돼. 어느 날 서연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경비가 들이지 않았다. 나는 미리 말해두었다. 내 이름, 손자,
그리고 준호만이 출입을 허락받았다. 서연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항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이는 누구에게도 반항하지 않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뿐이야.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어느 날 밤, 나는 손자와 함께한 하루하루를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증거, 모든 노력을 남기기 위함이다. 언젠가 필요하다면, 법정에 가야 한다면,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아들이 다시 나를 엄마라 부르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손자가 할머니를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라주길 바란다. 나는 손자에게 옷 개는 법, 간단한 라면 끓이는 법, 책상 닦는 법, 집 쓸기를 가르친다.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나중에 누가 아이를 버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느 밤, 손자가 필기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아이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 엄마는 아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엄마의 죄를 덜어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덜 화내도록 말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눈빛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를 공원에 데려가 만화책 한 권과 아이스크림 2개를 사주고 오후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곤히 잠들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파도가 잦아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저녁, 내가 손자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은숙 할머니, 서연 씨가 학교에 와서 보호자 변경을 신청했어요. 할머니께서 손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하네요. 나는 전화를 꼭 쥐고 단 한마디만 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머릿속에 다음 계획이 모두 그려졌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그들이 반격을 원한다면 75세의 할머니가 끝까지 몰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아이는 고양이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얘야, 할머니가 곧 나설 거야. 나는 한 달에 2번이나 교장실에 들어설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그곳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 교장, 그리고 서연과 마주 앉았다. 서연은 먼저 와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옅은 화장까지 한 모범적인 엄마의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비웃듯이 웃었다. 마치 첫 판의 승자가 된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교장은 양쪽을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 회의는 민준 학생의 법적 보호자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부모 서연 씨의 보호자 변경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열어 박 의사에게 데려가 받은 심리 진단서를 꺼냈다.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손자는 경미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원인은 가정 내 긴장된 환경입니다. 이어서 준호가 서명한 위원회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2번째 보호자 동의서도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친부가 임시 양육권을 저에게 위임한다는 서명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가 몰래 서명했다고요?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교장이 손자를 불렀다. 아이 들어와서 옷자락을 꼭 쥐고 주위를 둘러본 뒤 엄마 앞에 섰다. 엄마, 나는 보호자를 바꾸고 싶지 않아. 할머니와 있고 싶어. 서연은 충격을 받아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내 아들이 저런 아내를 얻은 게 안쓰러웠다. 저게 무슨 가족인가? 교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왜 할머니와 있고 싶니?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할머니는 나를 혼내지 않아요.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밥을 맛있게 해줘요. 책도 읽어줘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하얗게 쥐었다. 나는 USB에 담긴 집안 CCTV 영상을 꺼내 보여주었다. 내가 손자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요리하고 악몽이 울던 손자를 안고 재우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이게 아이의 현재 삶입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할머니가 연기하는 거예요. 다 조작이잖아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단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손자는 방과 후 저와 함께 지내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서연도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일기를 썼다. 근무 시간의 모든 세부사항, 손자의 모든 표정, 서연의 표정,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다. 마지막 장에 나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손자를 되찾았다. 눈물이 아니라 이성으로 펜을 내려놓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죄송해요. 원래 처음부터 엄마 곁에 있어야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빠가 될 용기가 있니?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매일 저녁 이리로 와서 엄마랑 아들하고 같이 밥 먹어. 준호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네. 나는 알았다.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새 가족을 만들기 전에 나는 서연이라는 옛 폭탄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준호는 약속대로 매일 저녁 저택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없이 밥만 먹었지만 날이 갈수록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웃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일을 다시 꺼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고무장갑을 내밀며 말했다.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 준호는 멋쩍게 웃었다. 엄마, 내가 사람을 쓸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사람 필요 없어.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날 밤 준호는 인생 처음으로 아무 불평 없이 산더미 같은 그릇을 설거지했다. 나는 굽은 등과 떨리는 손가락을 똑똑히 봤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맡겼다. 집 청소, 마당 쓸기, 옷 개기. 각각의 일은 하나의 교훈이었다. 힘든 걸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엄마, 전엔 저한테 화난 적 있어요?
나는 과일을 깎다 멈추고 대답했다. 있지.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듣지 않을 걸 아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가 부끄러운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을 원했다. 손자는 점점 더 활발해졌다. 어둠을 덜 무서워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어느 날은 내게 일기를 보여줬다. 오늘 아빠가 어제보다 설거지를 더 잘했다. 아빠를 사랑한다.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조각이 아주 작은 것들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준호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돌아오라고. 어떤 날은 밤에 10번이나 전화했다. 처음으로 준호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꺼버렸다. 엄마, 이제 엄마랑 내 아들만 선택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 앉으라고 하고 차를 따라주었다. 선택했으면 앉아서 마셔. 남자는 폭풍 뒤에 조용히 앉는 법을 배워야 해. 그날 밤, 우리 셋, 나와 준호, 손자는 어릴 적 손자 영상을 함께 봤다. 손자는 옛날 걷는 연습을 하던 영상을 보며 깔깔 웃었다. 준호는 아들을 안고 울먹였다. 아빠가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나는 대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느 날 나는 준호에게 주방에 들어가 간단한 밥상을 차리라고 했다. 준호는 생선을 태우고 국은 짜게 끓였다. 손자는 찡그리면서도 아빠가 할머니 처음 요리할 때처럼 맛있게 했어. 라며 활짝 웃었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오랜만에 온전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서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준호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그냥 두었다. 나는 그 부모의 감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이름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지켰을 뿐이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들어오며 물었다. 엄마, 엄마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있게 안 했지. 준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알았다.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나 역시 수년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울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았다. 지금은 다음 큰 파도 전에 평온한 시기라는 걸. 왜냐하면 나는 느꼈다. 서연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오후,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손자가 뛰어와서 내게 전화를 건넸다. 할머니, 엄마가 문자 보냈어요. 나는 받아서 읽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할머니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어. 나는 손을 꼭 쥐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엄마랑 가고 싶니? 손자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랑 있을래요? 할머니는 소리 안 질러요. 나는 손자를 꼭 안았다. 마당 밖에는 또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 폭풍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문자 3일 뒤 나는 구청에서 온 소환장을 받았다. 신청인 김서연. 내용, 양육권 반환 요구. 할머니가 아이를 빼앗고 아이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날 학교 앞에서 서연의 눈빛을 보고 이미 예감했던 일이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즉시 변호사 상호에게 전화했다. 준비만 잘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준호를 방으로 불러 소환장을 내밀었다. 준호는 읽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가 미쳤나 봐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해. 진술 준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잊지 마. 이번엔 내가 남편이 아니라 아빠라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잘할 거라 믿었다. 재판 당일 나는 남색 아우자이를 입고 은비녀를 꽂고 머리를 단정히 틀었다. 허세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다. 서연은 뒤늦게 도착했다. 회색 정장에 차가운 얼굴. 그녀는 젊고 단정한 변호사를 대동했다. 그 변호사는 나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조정기일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장황하게 할머니의 권한 남용, 엄마와 아이 사이의 거리,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주장했다. 나는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손자 일상사진, 담임 선생님의 손편지, 심리평가서, 그리고 손자가 쓴 일기까지 모두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저와 함께 산 이후로 매일 밤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살고 싶니? 손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니까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조정 내내 얼음처럼 굳어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젊은 변호사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저는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 양육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제3자의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임을 직감했습니다. 법정에서 나가자 서연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진 게 아니야. 저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든 순간부터 진 거예요. 그녀는 구두 소리가 바닥에 쿵쿵 울릴 만큼 세게 걸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벌써 내 손에서 빼앗겼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손자가 저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 말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아주 용감했단다. 잠들기 전 손자는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엄마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저는 그 서툰 글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이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재정 상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사회복지과 직원이 냉담한 태도로 집을 찾았습니다. 연금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손자를 양육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 착취 의혹도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극도의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도 제게 명예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차를 내어드린 후 연금 내역서, 합법적인 토지 매매 서류, 빌라 매매 계약서 등 모든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허위 신고자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해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부탁했고, 양육권 소송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더 이상 짓밟히게 둘 수 없습니다. 준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께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나설게요.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제대로 아버지가 되는 데만 신경 써. 바깥에 적은 엄마가 처리할 테니.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썼습니다. 새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더 낮추려 할수록 나는 더 높이 선다. 나는 내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흘 뒤 서연이 제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저는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다크서클이 짙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고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가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연민도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이 되려고만 했죠.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떼쓰는 것도 도전적인 것도 아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을 판단 없이 바라본 적 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원하는 것, 두려운 것, 그리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일어나 집안에서 손자가 매일 쓴 일기장을 가져와 그녀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걸 읽으세요. 눈으로만 말고 마음으로 읽으세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일기장을 안고
마루에 앉아 거의 2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 엄마가 왔단다. 엄마가 울었어.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울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이제 내가 체면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구나. 손자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주 세게. 저는 아직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전선 너머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물 많은 만남 이틀 뒤, 서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마치 전쟁에서 진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5시 반에 학교에서 돌아와요. 6시에 오세요. 딱 1시간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손자뿐 아니라 서연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국, 달걀장조림, 손자가 좋아하는 3가지 반찬. 6시 정각,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서 있었다. 흰색 셔츠를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다. 나는 대문을 열러 나갔고 인사도 없이 고개만 집 안쪽으로 끄덕였다. 들어와 민준이는 마당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달려오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다가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나는 집안에서 문 너머로 바라볼 뿐 끼어들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천천히 다시 앉았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만화책을 꺼냈다. 나는 알아보았다. 예전에 손자가 갖고 싶어 했지만 허락받지 못해 버렸던 그 책이었다. 엄마가 이거 가지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아끼는지 몰랐어. 민주는 그것을 받아 몇 장을 넘기더니 천천히 말했다.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서연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약속할게. 나는 돌아섰다.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게 아니라 손자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고 싶어서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거의 1년 만에 4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식사였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숨막히지 않았다. 준호는 아내에게 계란 반찬을 집어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민주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상머리에 앉아 물을 따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잔잔한 파도가 일었다. 식사 후 서연은 일어나 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 간다. 하지만 다시 올 거야. 민주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며 외쳤다. 엄마, 꼭 약속 지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저 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마치 가슴속의 돌산을 모두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교육청에 임시 후견인 권한 회수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내가 아이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모자 관계 회복을 방해했다는 것.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기회를 줬고 무릎 꿇고 울고 사과한 모든 게 연기였던가?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나는 세 글자만 말했다. 잘했다. 서연아, 그날 오후 평소처럼 학교에 손자를 데리러 갔지만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나왔다. 은숙 할머니, 이미 누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요? 젊은 여자분인데 아이 엄마라고 했어요. 출생신고서랑 후견인 동의서 복사본도 가져왔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다. 익숙한 기사였다. 할머니, 차를 따라가 봤어요. 지금 국도 쪽으로 가는 중인데 도시를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나는 다급히 말했다. 계속 따라가요. 금방 갈게요.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둘로 나뉘어 찾으러 다녔다. 나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순자 아주머니,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교통요지 CCTV까지 뒤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에 앉아 금고를 열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옛 자료, 등기권리증, 그리고 사진 한 장, 20년 전 실종사건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손자를 찾아야 해요. 상대방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보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위치 확인됨. 시내에서 80km 떨어진 군의 여관입니다. 나는 바로 차에 올랐다.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허름한 여관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달려와 나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한마디만 했다. 내 엄마는 널 못 구해. 하지만 할머니는 할 수 있단다. 허름한 방, 누런 전등 불빛 아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변명도 부정도 없었다. 그저 침묵하며 무릎을 끌어안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아이처럼 있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긴 악몽을 겪은 듯 떨고 있었다. 내 귀에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가둬놨어요. 밥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겉옷을 둘러주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원하는 거냐? 서연은 깊게 꺼진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풀었다. 넌 방금 아이를 유괴했고 학교를 속였고 서류를 위조했고 내 친아들을 감금했다. 그걸 모른다고? 서연은 오열했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속이 찢기는 울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로 해결될 일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내 뒤에 서 있던 남자, 동현 씨를 돌아봤다. 그는 은퇴한 전직 수사관으로 예전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적이 있다. 이제는 민간조사관으로 일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캠코더를 꺼내 현장을 기록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7월 16일. 우리는 김서연 씨가 아들을 합법적 거주지에서 데리고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금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서연은 벽 구석으로 물러났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손자를 데리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넌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유괴범일 뿐이야.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차 안에서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쓰러움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겪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우리는 반소장을 제출했고 최종 판결 전까지 서연의 손자 접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CCTV 자료, 동현 씨가 촬영한 영상, 기사 진술까지 다음날 바로 제출했다. 사흘 뒤 긴급 심리가 열렸다. 이번에는 조정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증인으로 나왔다.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민준이의 친부입니다. 친모의 직접 양육권을 박탈하고 어머니께 전권을 위임합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여관의 아이를 불법 감금한 행동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나를,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법원은 준호 씨와 은숙 씨의 합법적 후견인 신청을 승인합니다. 동시에 서연 씨의 양육권을 1년간 임시로 박탈하여 심리적 회복을 돕고 직접 접촉을 금지합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나는 이겼지만 결코 기쁜 승리가 아니었다. 법정을 나와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야 해.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다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는 집에 가는 내내 내 손을 꼭 잡았다. 차 안에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누구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는 올바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가장 최근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손자의 어린 시절을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 평온에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자가 여전히 여기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이는 내 방으로 달려와 뒤에서 꼭 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꿈의 할머니가 슈퍼맨이 됐어요. 나는 웃으며 몸을 돌렸다. 슈퍼맨은 흰머리가 없단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흰머리 슈퍼맨이에요. 아무도 할머니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 칭찬이 기쁜지 슬픈지 몰랐다. 손자가 친엄마와 싸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침묵과 인내 속에서 자라게 둘 수도 없었다. 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었기에 나섰다. 법원의 판결 이후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시에 데리러 갔다. 압박도 눈물도 없었다. 준호는 아예 저택으로 이사해 들어와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을 멈추고 매일 저녁 시간을 아들에게 온전히 쏟았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대회 2등 상장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할머니가 밥을 짓고 아빠가 책을 읽으며 한 아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가 대답했다. 밖에 있어요. 엄마는 멀리 서 있어요. 아직 집에 못 들어왔어요. 나는 몸이 굳었지만 아이를 탓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가운데에 걸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쪽지를 붙였다. 가족은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지만 모두가 다시 들어올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서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들은 바로는 재판 이후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길 어느 날 서연이 조용히 학교 정문 밖에 서서 멀리서 민준이를 바라보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나는 막지도 금하지도 않았다. 대신 집 앞에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나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꾸준한 행동으로요. 만약 단지 빼앗으러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 편지는 집 앞 노란 국화 화분 옆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다. 서연이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녀가 다시 온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만약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할머니가 또 흰머리 슈퍼맨이 될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 항상 슈퍼맨 해줘요. 나는 약속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있는 한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 거란 걸 알았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학년 말 시상식이 열렸다. 민준이는 박수 속에서 상을 받았다. 나와 준호는 맨 앞줄에 앉았다. 시상식 후 교장 선생님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은숙 씨,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장난감이 없으면 불안해하는데 이 아이는 할머니만 있으면 된대요.